조금 전 오후 2시 20분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인천에서 들개 무리 습격에 농장 가축 20여 마리가 몰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인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내용이 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시작이 됐는데 참 뭐랄까요? 이게 피해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망한 죽음이었는데요.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가 대낮에 등산로에서 참변을 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이 1심 전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검찰은 선처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반성 없고 합의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목숨을 빼앗는 극심하고 잔인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던 것이고 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도 나 갈증 난다, 갈증 해소를 부탁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 정말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가장 중한 사형으로 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선고 구형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네. 1심 재판부에서는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이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하고 특히 사회 연구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면서 다만 무기징역형도 현재는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석방에 대비해서 30년간 전자장치도 부착하는 명령을 같이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윤종 측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라는 진술을 반복하면서 살인이 아닌 성범죄는 계획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살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범죄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간 살인죄가 유죄이긴 하지만 네. 강간 자체는 계획했지만 살인은 계획적으로 확정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보다 미필적 고의는 조금 더 감경해주거나 선고형을 좀 낮춰줘야 된다라는 변론을 하기 위해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 가족들도 사형에 처해달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중된 형을 피하고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네. 범행 수법이나 그 도구 그리고 수차례 네. 가격한 점에 비춰 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확정적 고의, 이 사람이 죽을 만큼의 어떤 외력을 가했다라고 보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역시 본인의 어떤 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국민적인 충격을 줬던 사건이라 표현을 했습니다만 유가족만큼 황망하고 큰 충격을 받은 분들은 없겠죠. 재판부의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가 나와서 사형 선고를 안 내린 데 대해서 유가족들이 오열을 하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사형 구형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 일각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쪽 다 항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감형될 어떤 양형 요소나 유리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1심의 형이 더 높아질 것을 한번 가름해 볼 수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사형 제도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고 형법에 네. 아직 사형이 삭제되진 않았으나 최근에는 27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미결수 신분으로 이제 교도소에 간 경우 노역도 시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교도행정상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기징역형이 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데 더 낫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쉽사리 판사 입장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판사들이 이제 사형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 이것은 양형 요소상 가중 요소로 분리하는데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다는 거는 수명의 피해자를 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연쇄 살인 사건 정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 이 사람의 어떤
독범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받아줄 수 없는 경우에만 생명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 한 명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범행도 잔인하고 네. 수법도 굉장히 재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도 않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판사님도 조금 한 번은 더 기회를 주고 사회에서 영구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1심 판단을 했고 항소심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항소심 재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형제 대안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거든요.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이거는 입법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최은종 같은 경우도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제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20년 지나서 교도 행정을 보니 반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의 정이 있다라고 해서 나올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오면 출소 이후에 5, 60대입니다. 그 시절 가면 5, 60대는 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늙어서 나왔다기보다는 또 사회생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악한 범죄에 한해서는 가석방조차 허용하지 않고 영구 격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가석방을 없애버리면 교도소 안에서 이제 도망가거나 이렇게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단점을 조금 보완할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껏 어떤 그 판사의 어떤 범위를 넓혀줘야 되고 또 이 법제도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윤종과 관련된 항소심 결과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인천에 있는 농장에서 들개 무리가 습격을 해서 불안감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개들이 습격해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지난 9일 새벽에 인천 서구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평상시처럼 농장에 나와봤더니 일단 염소 2마리 그리고 병아리 20마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들개에 의해서 습격을 당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죽임에 이른 상황이고요. 염소 한 마리 같은 경우는 내장이 보일 정도로 살점이 뜯겨져 나간 상태라고 그렇군요. 하니 그 공격이 굉장히 가혹한 수준이었다. 소위 말하는 떼죽음 상태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네.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은 없었으나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저런 공격성이라면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도 공격했겠거니 그러니까요. 라는 어떤 공포심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예.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사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들개들이 이제 우리에 설치된 철망을 이빨로 뜯어서 이제 구멍을 내고 침입을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밤 시간이었지만 노인분이나 어린아이도 있었으면 충분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피해 농장의 위치를 보시면요. 반경 500m 안에 주택가랑 전철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500m라면 들개가 조금만 뛰어가면 사람이 닿을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는 들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산속에 있는 지역의 문제에 한정될 게 아니라 도시까지 네.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2019년에도 인천의 한 공원의 반려견과 반려견의 보호자를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들개에 의한 어떤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이 노약자나 어린아이는 이런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민원과 신고가 잇따랐던 사건이고요. 네. 들개가 뭐 특별한 품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려견을 이제 유기하거나 이 주인 없는 개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야생화되면서 저렇게 공격성이 거칠어지는 것인데 이 특별하게 대비책이 크지 않아서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지자체에서도 포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상 제도와 관련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죠? 현재로서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비슷한 사안이 있었을 때도 들개는 야생생물보호법상 유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지원이 어렵고 보상이 어렵고 원래는 주인이 있는 개 같은 경우는 개 주인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개 주인도 없고 들개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는 각자의 보험에 어떤 가입된 내용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대부분 이런 보상
이나 보험 제도를 들지 않기 때문에 참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막막한 것이고요. 네. 이 지자체에도 매년 수천만 원씩 들여서 포획 작업을 하긴 합니다. 특히 여러 민간 업체에게 이제 보상금도 지급하고 한 마리당 50만 원 이렇게 책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줄지 않고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예. 2023년 인천 서구만 115마리를 포획을 했다는 거거든요. 서구에만. 그러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들기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 번식력도 강하고 활동력도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들깨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조금 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2심 선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최윤종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선고를 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구형량은 1, 2심 모두 사형이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손정희 변호사의 판단과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1심과 양형 요소에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이 유지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요. 무기징역형도 굉장히 높은 범죄형이긴 하지만 사람을 잔혹하게 어떠한 이유 없이 본인의 어떤 용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은 뭐 100번을 비난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 우리가 문명 국가에 살고 있고 사형제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인권 침해 때문에 사형 선고를 주저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법원의 어떤 실무 양형이라고 봤을 때는 무기징역형 선고한 것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다만 최윤종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라든가 교도행정, 교도소에 지냈을 때 적절한 관리, 그리고 지도,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철저하게 교정행국의 어떤 그 참여나 반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인 투구 폼과 강속구로 현역 시절 많은 팬들을 보유했었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죠. 임창용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억울함을 좀 풀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임 씨가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한 건지 그 근거도 그렇고 관련 내용 좀 먼저 짚어보죠. 네, 임 씨가 억울하다라는 것은 기소 내용은 1억 5천만 원 빌려줬고 그중에 7천만 원만 갚아서 8천만 원을 갚지 않은 사기죄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네. 나는 1억 5천을 빌린 바가 없고 7천 정도 갚은 게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빌린 돈의 액수가 그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인데 예. 그럴 만한 사정도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차용금 형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서 칩형태, 그러니까 도박장의 칩형태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하나로 계산한 게 아니라 페소로 이제 받은 것이니까 그 당시에 대여금이 1억 5천인지 7천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나는 이게 충분히 7천이면 다 변제했다고 생각해서 변제를 했는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선 부족한데 8천을 덜 갚았는데 이렇게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피고인이 이제 양쪽에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받아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여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유무죄를 가르는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기 혐의로 적발이 돼서 유죄를 인정받은 바가 있는데 과연 이와 관련된 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좋지 않은 과거 범죄 전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네. 네. 상습 도박죄로 처벌된 전력도 있기 때문에 도박과 사기는 어떻게 보면 세트로 도박에 심취하다 보면 가진 돈에 비해서 많은 돈을 끌어서 도박에 탕진하게 되고 제대로 갚지 못해서 또 사기로 고소당하는 악순환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도박에 여러 가지 이제 처벌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것은 양형에 이제 불리한 요소를 작용할 것이지만 현재 무죄를 다투고 있고 특히 7천만 원 이상 갚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가 또는 갚을 능력이 없었는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또 다를 수 있어서 무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어떤 그 금액의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 씨가 도박 자금 맞지만 충분히 갚았다는 입장이어서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빌린 돈이 1억 5천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었고 대다수의 금액인 7천만 원을 갚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갚을 능력과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사기는 무죄다라는 판결이 나올 여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1심에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좀 객관적으로 시간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 18일에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